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ALT1 전시관에서 열린 프랑스 현대 화가 라울 뒤피 전시회를 가보았습니다. 전시회에서 유일하게 촬영이 허용된 작품 전기요정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물 사진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를 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원자량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7을 주기로 그룹을 유지하는 원소는 여전히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만든 표를 원소의 주율표라고 하는데, 주율표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내부 규칙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보이지 않지만 원소 사이에 있는 내부 관계를 주율표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 좋은 이증표가 되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고, 화학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물질이나 분자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이해한 원소가 최소 단위가 아니고 원소 안에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전하를 띤 입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 전자가 가지는 전하의 크기가 연속된 실수가 아니고 일정한 상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전자의 발견 이후로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전자가 오늘날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지대하죠.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맞히는 수준에서 외우지 말고 물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 전자를 좀 더 가까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전기와 자기의 작용에 대해서는 물리학의 전자기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선 오늘 강의에 필요한 만큼만 결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전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고대 문명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자를 찾아가는 여행의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만났던 탈레스가 경험한 전기 현상이 있습니다. 원자를 찾는 여행 첫 번째 동영상에 올렸던 탈레스의 초상입니다. 탈레스는 그림처럼 노란색을 띤 광물인 호박을 양털로 닦으면 닦을수록 먼지가 더 많이 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힘을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마찰 전기를 발견한 것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하였겠죠. 이같이 인류는 고대부터 전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2000년 동안 그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전기 현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개 현상으로 대표되는 공중 방전 현상이 있었는데, 미국 독립에 공헌하고 $100 지폐에 그려져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번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퓨레침을 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번개는 자주 볼 수 있고 퓨레침도 유용한 문명의 이기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아 백굴에 있는 프랭클린의 초상입니다. 또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C.A. 쿨롱은 1785년에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듭니다. 18세기 말까지 왔죠. 쿨롱의 초상입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1687년이므로 약 100년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쿨롱이 그림과 같은 비틀림 저울을 사용해서
정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궤랑화한 쿨롱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림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두산 DPI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스몰 Q와 라지 Q의 전기로 대전된 굴을 가까이 하면, 그림에서 보면 스몰 Q와 라지 Q가 같은 종류의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청력이 작용하므로 밀리게 되겠죠. 밀리게 되어서 비틀림 힘을 받아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틀림 힘과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면 멈추게 되겠죠. 그때 비틀림 탄성력을 계산하여서,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비틀림 탄성력을 계산하여서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쿨롱은 실험에서 대전된 전하량과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발견하고 쿨롱 법칙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실험을 한 것이 1785년의 일입니다. 전하 스몰 Q와 라지 Q로 대전된 두 개의 구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비례상수 K를 넣어서 완성한 식이 쿨롱의 법칙 수식입니다. F = R 제곱분의 K 스몰 Q 라지 Q 벡터 R이죠. 방향 벡터입니다. 벡터 R이죠. 쿨롱이 비틀림 저울로 전기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전기력은 중력보다 약 10의 40제곱만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중력같이 힘이 세기가 약하였다면 비틀림 저울로 측정할 수가 없었겠죠. 중력과 전기력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력에 전기장 E라는 물리량을 도입하면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F = QE로 간단하게 됩니다. 또 이탈리아의 의학자인 루이지 갈바니는 해부학 실험에서 그림처럼 개구리의 뒷다리 근육이 해부용 칼의 접촉에 반응하여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전기작용 현상으로 이해하고, 전기가 생물체의 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동물의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흘러간다는 동물전기 이론을 1791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가바니의 초상입니다. 갈바니의 동물전기 이론이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볼타는 갈바니의 실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개구리 다리의 근육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볼타는 실험을 통해서 같은 금속 사이에 개구리를 두면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금속, 예를 들면 구리와 철이죠. 두 금속 사이에 개구리가 있을 때 개구리 다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는 개구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금속 사이의 성질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800년 전기 발생 장치를 발명합니다. 인류 최초로 흐르는 전기, 즉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 오늘날의 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를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볼타의 초상입니다. 볼타 전지가 발명된 이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920년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웨르스테드는 볼타 전지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중에 책상 위에 놓인 나침반의 자침이 움직인 것을 발견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침은 움직이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자침의 운동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림에서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면 전선 밑에 놓인 나침반의 N극 자침이 뒤로 움직입니다. 웨르스테드는 실험을 통해서
전류는 자기작용을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류,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전기죠. 움직이는 전기가 바로 자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1820년의 일입니다. 웨르스테드의 실험으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자기작용과 전기작용이 전자기작용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웨르스테드의 초상입니다. 웨르스테드에 의해 전류의 자기작용이 발견된 후에 전류를 움직이는 전하로 환원하여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계량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로렌츠였습니다. 로렌츠의 사진입니다. 로렌츠는 움직이는 전하를 자기 또는 자하로 취급하고 자기장을 적용하여서 자기장 안에서 자하가 받는 힘을 구하는 수식을 만듭니다.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수식은 F 이꼴 QV 곱하기 B로 벡터 외적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속도 V는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이고 벡터 B는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가 상호작용하는 짝을 이루는 다른 자기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전하 Q는 스칼라이므로 QV는 속도를 Q배, 실수배한 것이 되므로 외적은 성립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전하 Q는 전하이므로 전기장에 놓이면 전기력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에 동시에 놓인 움직이는 전하 Q가 받는 힘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벡터 덧셈한 힘, 수식으로 표현하면 F는 QE 플러스 QV 곱하기 B가 되고 실수 Q를 묶어내어서 Q 괄호 열고 E 플러스 V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은 벡터 외적으로 계산되는 자기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력과 전기력은 중심력인데 반해서 전기력에서 나오는 자기력은 전기력의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전하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을 잘 조정하면 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전자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나 앙페르의 법칙은 전자기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소 또는 원자가 아니라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입니다. 톰슨의 사진입니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기체의 전도성을 연구한 공로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톰슨의 아들 조지 페짓 톰슨도 물리학자로서 193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데 아들과 구분할 때는 J.J. 톰슨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톰슨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뉴턴이 교수 생활을 한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캐번디시는 불타는 공기 수소를 발견한 그 캐번디시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톰슨의 지도를 받은 많은 연구원들이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원자핵과 양성자를 발견한 러더퍼드와 중성자를 발견한 체드윅도 이 연구소 출신이고,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에서 원소 번호 순으로 된 주기율표로 원소 번호 순서죠. 멘델레프가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주기율표를 원소 번호 순서로 된 주기율표로 변경한 모델리도 러더퍼드의 제자로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은 크룩스관이라는 진공 방정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공 방정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에는 진공방정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는 부도체로 공기 속에서 번개 같은 방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아주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기의 방해를 줄여서 인공적으로 방전을 넣기 위해 만든 기구가 관 속의 공기를 많이 제거한 유리로 된 진공방정관입니다. 진공도를 높인 진공방정관은 가이슬러 관이라고도 하는데, 독일의 과학자 플리크의 부탁으로 유리 제조 기술자인 가이슬러가 1859년경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이슬러관은 그 당시 진공 펌프가 만들 수 있는 최저 압력으로 한 자리 밀리미터 Hg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온 기둥의 높이죠. 밀리미터 Hg는 1기압이 760mm Hg이고 1013 헥토파스칼이므로 1 헥토파스칼보다 약간 높은 압력이 되겠습니다. 가이슬러 관의 양 끝에 전극을 설치하고 전압을 걸어주면 방전이 일어나고 관 속에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관 속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색이 다른데, 오늘날 사용하는 네온사인관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은 기체의 종류를 다르게 한 진공방정관입니다.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비활성 기체를 넣은 진공방정관이 내는 각기 다른 고유한 색의 빛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순서대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이 내는 빛입니다. 가이슬러관에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는 다른 동영상에서 별도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간이 흘러 진공 펌프의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하여서 진공 정도를 더욱 낮춘 관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크룩스관이라고 합니다. 크룩스관은 진공 정도를 더욱 낮추어서 0.01mm Hg보다 더 작게 만든 것입니다. 크룩스관은 영국의 물리학자 크룩스가 의뢰하여 만든 것인데, 대략 1875년경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유리관을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여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룩스관과 가이슬러관의 차이는 관의 압력 외에도, 크룩스관은 전압을 걸어도 더 이상 빛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유리관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빛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전압을 걸면 음극의 맞은편인 음격의 맞은편 관의 표면에서 녹색의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형광이죠.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인데, 크룩스관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음극이 반대편 표면에서 녹색의 빛이 나오는 것은 음극이죠. 음극의 반대편 표면에서 녹색의 빛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슬러관이나 크룩스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음극에서 무엇인가가 나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였고, 음극에서 나온 선이라는 의미로 1879년 독일의 과학자 골터 슈타인은 이것의 이름을 음극선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공방정관이 만들어진 후에 음극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음극선에 대해 여러 성질이 밝혀집니다. 먼저 직진성입니다. 가이슬러관을 만든 플리크의 제자인 히토로프는 음극선이 직진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음극선의 직진성은 크룩스관의 실험에서 잘 드러납니다. 앞에 그림은 관 속에 십자 모양의 물체를 설치한 것이고, 다음 그림은 전압을 걸었을 때 양극에서 발생하는 녹색의 빛과 십자 물체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두 번째 성질은 음극선이 운동량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은 크룩스관을 만든 크룩스가 1874년에 밝혀냈다고 합니다. 크룩스의 실험을 재현하면 그림처럼 바람개배를 설치한 크룩스관을 만든 다음에
전압을 걸면 바람개비 날개가 녹색 빛을 내면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EBS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실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것은 바람개비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충격량은 운동량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음극선이 운동량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해지므로 운동량을 가졌다는 것은 질량을 가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건장 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극선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톰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하는 전기장에 대해 전기력으로 상호작용하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에 대해 자기력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톰슨은 음극선이 음극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음극선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 모두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험 장치를 설계한 다음에 설계에 맞춰서 크루스관을 제작합니다. 먼저 음극선이 발생하도록 전압을 걸 수 있는 양극과 음극의 전극을 앞부분에 만듭니다. 뒷부분에서는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죠. 양극의 금속판은 음극선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금속판 중심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서 구멍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음극선만 통과하도록 합니다. 음극선의 직진성은 이미 증명되어 있죠. 그러면 전압을 걸었을 때 음극선은 직진하여 스크린의 중앙에 부딪혀서 녹색 빛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톰슨은 음극선이 전기장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루스관의 밖에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대전된 금속판을 설치하여 관 주위에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음극선을 발생시키는 전압을 걸었더니 음극선이 스크린에 부딪힌 위치가 중앙이 아니고 중앙에서 위로 치우친 곳에 부딪혀 녹색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음극선이 전기장과 상호작용하여서 양전하가 있는 방향으로 휘어져 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에서 톰슨은 음극선이 전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원인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하는 음의 전기를 가진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양의 전학적으로 휘었으므로 음의 전하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준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음극선이 가진 전하를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하기 위해서 크루스관 주위에 자기장을 걸고 실험을 합니다. 그림처럼 전기장 실험에서 사용한 크루스관에서 전기장을 제거하고 자석을 걸쳐서 자기장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음극선을 발생시키는 전압을 걸었더니 이번에도 음극선이 직진하지 않고 아래 방향으로 휘어서 운동하고 중앙보다 아래 부분에 부딪혀 녹색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음극선이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장과 수직 방향인 아랫 방향으로 휘어져 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에서 톰슨은 음극선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원인은 음극선이 전하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음극선은 음전하를 가진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톰슨은 음극선이 음전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서 음극선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먼저 방전관 내의 기체의 종류를 바꿔도 음극선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전하를 띤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음극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방전관의 재질인 유리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의 정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음극선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음전하를 띤 고유한 입자라는 결론입니다. 원자 내부를 들여다본 순간으로 1897년의 일이었습니다. 톰슨은 전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음극선에 전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스토니인데 전하를 가진 기본 입자라는 의미로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원소의 개념과 원자의 개념 그리고 분자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자의 모형은 돌턴이 제시한 구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형이었는데 원자 안에서 전자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고 그 원자 모형이 건포도 모형이죠. 전자가 물질의 종류와 무관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자라는 것은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입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니까요. 전자가 원자 안에서 자리하는 위치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나름대로 모형을 제시합니다. 톰슨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턴의 구형 원자에 박혀 있고 나머지 양전하는 원자의 나머지 부분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톰슨이 제시한 원자의 모형 그림은 마치 건포도가 빵에 박혀 있는 것을 연상시켜서 건포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건포도같이 보이죠. 톰슨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전하와 전자의 질량비, 비전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비전하를 구하였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과학자 밀리컨이 오랜 기간 동안 기름 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질량을 측정함으로써 전자의 전하량을 구하고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비전하와 양자화되어 있는 전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자가 발견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자와 좀 더 친숙해졌나요? 전자의 활동과 작용은 화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음 시간에 비전하를 구하고 질량을 구한 다음에 전하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좀 더 전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기율표는 외우도록 말씀드렸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